안녕하십니까. 한겨레신문 정치 와이파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한겨레신문 송한용 기자입니다. 본래 한겨레 와이파이 진행하던 김용민 씨가 나경원 의원에 대한 낙곰수 발언 때문에 오늘 마침 검찰청에 출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도 일본 원정 경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인데요. 15일부터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발효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요. 정권을 잡으면 재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통합당의 정동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영입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FTA가 돼서는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정태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인입니다. 우리 한미 FTA 협상 개시가 2006년 2월 1일이었으니까 6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막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막지 못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3월 15일에 발효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는데요.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어떻게 다시 닫을까? 그게 이제 또 고민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판도라의 상자를 다시 닫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정은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지금 한겨레신문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간략히 좀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의 정은주라고 합니다. 저는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해서 통상협정 전반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출입하고 있는 곳은 외교통상부의 그 전반적인 일들을 하고 있고, 한미 FTA, 한 유럽연합 FTA 등 여러 가지 FTA 관련한 취재를 쭉 해왔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영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한미 FTA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왜 반대로 바뀌셨는지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일 아픈 질문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파고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태인 박사께서 그때 그 절대 FTA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 저도 사실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야 맞는 건데 그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통상교섭본부의 설명을 그대로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개방의 문제, 개방과 쇄국의 문제로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때 FTA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참여정부에 계신 분들은 실제로 잘 모르고 좀 찬성하신 분들이 많은 건가요? 그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시에는 FTA라는 게 WTO 다자무역협정 체제 속에서 각 지역별 블록을 형성해가는 중에 한국만 뒤처지고 있다는 이런 인식이 있었고 그 당시에 또 일자리 문제라든지 한국 경제가 그 어려움에 부딪힌 타개책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FTA의 본질은 그것보다는 개방이냐 쇄국이냐의 그런 틀거리가 아니라 사실은 주권의 일부를 잘라내는 이 표현은 김종훈 통상본부장이 쓴 표현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폐하고 은폐한 것이죠. 그리고 이 FTA의 불평등성 이런 것은 작년 10월 미국에서 FTA 이행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우리 국민들에게 보고되고 또 확인된 것이죠. 통상관료들은 알았죠. 이것이 FTA가 미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행정명령이고 행정조치고 그러니까 미국 법을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반면에 한국에 오면 헌법조항까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률 위에 군림하는 그런 특별법의 지위라는 것을 통상관료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우리 국민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걸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그 민주통합당 과거에 이제 집권 여당 시절에 추진했기 때문에 먼저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셨고요. 본인 직접 사과를 하셨고 또 홈페이지에다 참여록도 띄우셨는데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당 내부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그 정봉주 의원 표현에 그 깔때기라는 말이 있는데 그 깔때기를 하나 된다면
제가 민주통합당에서 속된 표현으로 나대지 않았더라면 아마 당은 FTA 찬성론 쪽으로 끌려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FTA, 나쁜 FTA.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FTA는 착한 FTA다. 그건 해야 된다. 이걸 왜 안 하느냐 하는 의견이 상당수였고 아주 소수의 정치인들만, 의원들만이 원천적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거였는데요. 반성을 아주 굉장히 통렬하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정태인 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죠.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비서관을 하셨나요? 네. 예, 그 당시에 찬성이 더 정부 내에서 다수 의견이었는데요. 그 당시부터 반대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왜 반대를 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정동영 의원 말씀도 그렇고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비서관을 그만둔 건 2005년 5월이었는데 그때까지는 한미 FTA라는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 물론 이제 FTA 전략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는데 우선순위가 미국과 중국은 맨 뒤에 가 있었어요. 뭐 사실 그건 합리적인 얘기예요. 너무나 큰 시장과 FTA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충격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먼저 미국과 하기 전에 비슷한 나라인 캐나다와 먼저 FTA를 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 미국하고 한다. 또 중국하고 하기 전에 싱가포르하고 한다. 그리고 유럽하고 하기 전에 에프타 그 4개 국가 작은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했고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추진이 된 거예요. 사실 캐나다하고도 FTA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했죠. 그다음에 에프타 했으니까 이것들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 어떤 문제를 낳는지 이걸 확인하고 한미 FTA를 하자고 했던 건데 갑자기 땡겨진 겁니다. 제가 한미 FTA가 추진된다는 사실을 한 거는 2005년 10월경이었습니다. 아까 노무현 정부가 얼마나 알고 추진했느냐라는 거에 어떤 방증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청와대에서 물론 대통령 모르게 문성근 씨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다. 2006년 2월에 발표했으니까 그때까지 이제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죠. 근데 청와대 내에서 반대 논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건 그 전에 이 진보라 그럴까 개혁 쪽에서 들어갔던 경제 전문가는 이미 다 청와대에서 빠져나온 상태, 잘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걱정이 됐던 비서관 하나가 문성근 씨를 통해서 저한테 보고서를 써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한미 FTA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써서 대통령을 만난 건 사실 2006년 3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시 선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쯤 지나서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당시 신문에는 개국공신들이 모였다 뭐 이렇게 신문에는 보도가 됐습니다만 제가 반대했던 얘기는 기본적인 것은 미국의 FTA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무역 문제가 아니고 상대 국가의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 분야의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이거는 미국의 FTA 전략에 명시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대단히 FTA 전문가도 아니었고 많이 알아서라기보다는 그런 미국의 FTA 전략이 2001년에 세워졌는데 거기 이미 명시되어 있고 또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도 한미 FTA는 관세 문제라기보다는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데 있다는 걸 명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서비스 산업을 개방하고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재경부라든가 삼성의 생각이기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대통령 첫 질문이 뭐였냐면 중국이 한국을 따라오는데 몇 년이나 걸릴 것이냐. 이 질문은 뭐냐면 중국이 제조업에서 곧 한국을 따라온다. 그러면 우리는 서비스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서비스업은 규제가 많으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개방에 대해서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걸 한미 FTA에서 한꺼번에 걷어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와 한국의 의도가 정확히 일치했지만 과연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고 지금 정동영 의원 얘기하셨지만 세계 금융위기는 서비스나 공공부문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이건 국민의 삶의 질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시스템 위기를 가져온다는 걸 증명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하나 좀 추가. 예. 그렇다면 제가 에콰도르 경제장관을 작년 말에 만나서 제가 이제 에콰도르도 폐기했다. 협상하다가 집어치웠다. 했더니 이제 그걸 보수 언론 쪽에서 공격했습니다. 그걸 괴담으로. 근데 마침 그때 에콰도르 미국하고 FTA 협상을 하던 당사자가 서울에 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만나자마자 이제 한 얘기 중에 그 미국과 에콰도르 FTA, 프리 트레이드, 자유 무역 그 협정 거기에는 자유도 없고 무역도 없고 단순히 우리 법과 제도를 바꾸려는 것만 있었다.
우리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것만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폐기한 거다. 협상을.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우리 저 750페이지 영문 포함하면 1500페이지짜리 여기 보면 물론 무역에 관한 거 있지요. 있지만 분량과 상관없이 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자유무역이 아니라 한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미국식으로 뜯어 고치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저의 해석이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대로 USTR이 미국 의회에 낸 보고서에 딱 규정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6년 2월에 개시하고 2007년 6월에 타결할 때 그때 범여권에서 당시에 참여정부에서 이 본질을 사실은 꿰뚫어 보지 못한 것이지요. 자, 그 문제는 지금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FTA, 한미 FTA를 찬성하는 분들은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그 얘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한테도 상당한 이득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주장이 사실인지 몇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인 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기로 하죠. 15일부터 발효가 되는데요. 미국 측 관세율이 낮아지면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수출이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자동차 부품 수출은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현지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현지 생산할 때 필요한 부품 중에 많은 부분은 한국에서 이제 수출이 되니까 그리고 그게 관세율이 한 2.5% 정도 줄어드니까 미국에서 조달하던 것 중에 2.5%의 가격 격차가 있어서 우리한테 수입하는 게 더 유리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자동차 분야가 우리나라한테 제일 유리하다고 하는데 거기서 과연 흑자가 날까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에 수출할 분량이 적은 것도 있고 문제는 미국에서 생산된 일본 자동차, 독일 자동차도 한미 FTA상 미국산입니다. 그 규정이 원산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국에서 50% 이상의 부품을 조달하면 그건 미국산이에요. 근데 지금 한 75% 조달하고 있거든요. 일본 자동차나 독일 자동차가. 근데 그 차들은 7.5%의 관세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2.5%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도 4년 후에. 근데 그 차들은 당장 7.5%가 떨어지고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세금 깎아주는 게 있어서 사실상 약 10%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과연 우리나라 차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실제로 좋아지고 세계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도요타 캠리나 혼다 아코드 또는 독일 차들이 싸게 들어올 때 과연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안전하냐 이렇게 보면 자동차 분야에서도 흑자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간은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 거고 지금 미국은 경제 정책이 수출만이 살 길이다예요. 오바마가 임기 내에 동아시아의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 그리고 환율법 같은 것도 제정했거든요. 환율법은 뭐냐면 굉장히 웃기는 법인데 상대 국가가 환율을 조작했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할 경우에는 무역 보복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원래는 중국을 대상으로 했던 거겠지만 근데 첫 번째 타겟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원화가 절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수출은 줄어들 것이고 결국 제 예측으로는 초기 3, 4년이 이미 다 증명이 될 거예요.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무역 흑자가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역 흑자가 감소되고 심지어는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 그건 EU FTA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가전제품의 경우에도 수출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던데 그 부분도 좀 마찬가지로 보나요? 가전은 처음부터 거짓말입니다. 가전은 반도체는 제로예요. 반도체는 관세가 원래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급 가전이 우리나라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 세탁기라든가 뭐 냉장고 이런 게 강한데 그거는 이미 마킬라도라라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생산합니다. 물론 그 멕시코에는 별 도움은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부품들이 와서 조립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멕시코 노동자들이 임금이 남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대기업들 LG, 삼성 전부 거기서 지금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가전제품은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 FTA 하면은 쭉 보면 농업 분야에서 반발이 가장 심하잖아요. 이제 정부에서 농어민 그 피해액에 대해서 뭐 24조 원을 지원도 하겠다. 이제 뭐 직불금 지원 제도에 대한 제한 이런 것도 좀 낮추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많이 피해가 좀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농업 부분이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미 FTA 대책과 한 EU FTA 대책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대책이에요. 그 있는 대책을 전부 다 통틀어서 FTA 대책인 거죠. 그러니까 뭐 맨날 24조 원, 뭐 12조 원 하면 계속 그게 더 플러스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수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정부부터 똑같았어요.
좋은 대책.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정말 숫자 노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의 그 또 대책은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면 결국은 그게 다 빚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정말로 우리나라 농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더 장기적으로 좀 봐야 할 부분이 있고요. 분명히 농업이 가장 손해를 보고 가장 피해를 볼 것은 분명한 것이 미국 입장에서 최대의 수혜로 농축산을 들고 있으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이제 손해를 볼 것이라고 보는데 미국의 추산에 보면은 수출이 한 연간 100에서 1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1조 원이 늘 것이다 이런 통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들인데 그런 숫자들이 이제 그게 다 고스란히 만약에 정말 농축산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이 농업이 어떤 지경에 이를지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농업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럼 미국 농민들을 이제 머리에 떠올리잖아요. 우리나라 농민들처럼. 근데 그게 미국은 농기업이거든요. 가령 이제 미국에 소가 1억 마리 있고 한 6천 마리 정도 잡아요. 근데 그거를 6개의 기업이 잡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기업이 한 1,000만 마리 잡는 건데 우리나라는 소 300만 마리거든요. 그게 조금만 늘어도 가격 폭락하고 이러는 나라인데 1,000만 마리 잡은 거에서 이제 소 고기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제 소 내장 같은 건 다 버리거든요. 근데 안 먹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짭짤한 거예요. 미국 그 거대 농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쇠고기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나라 농업은 괴멸 상태다. 축산업은 특히 괴멸 상태가 될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돈을 많이 빌려주긴 해요. 우리 정은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걸 어디다 빌려주냐면 주로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데다가 특히 대농한테 빌려주는데 그게 이제 시설농이라든가 또는 대농 육성, 화학농 육성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거야말로 그 방향이야말로 미국이나 중국하고 경쟁해서 완전히 지는 방향이죠. 어떻게 면적으로 경쟁을 하겠어요. 그리고 미국은 농업 보조금 굉장히 많이 주는 나라입니다. 쌀 농가 한 농가당 1년에 한 6천만 원 보조금을 주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기나 값으로 경쟁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경쟁이거든요. 근데 개방을 해놓고 또 그쪽으로 경쟁하라고 돈을 주니까 농민들은 이제 자꾸 빚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만 낳는 거죠. 완전히 거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유기농이나 소농 쪽으로 가서 안전한 농식품 쪽으로 가야 되는데 농가가 피해를 입는다? 그러니까 돈을 쥐어주면 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히려 농가를 망하게 만드는 쪽으로 지금 돈을 주고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깝깝한 일입니다. 이건 박정희 시대부터 지금까지 안 바뀐 농정의 방향이고 개방을 하면서 농정을 그렇게 가면 사실상 농촌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아주 강력한 FTA를 미국에서 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건데 누가 그걸 받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덥석 받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지배계급의 생각이 서비스 민영화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내수로서는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론 이제 여기서 경쟁력을 길러서 중국에 이제 병원 세우고 중국 건강보험 시장을 장악한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으니까 미국의 뜻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 규제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한미FTA를 폐기하지 않는 한 계속 작용하게 하는 거니까 반영구적인 어떤 제도죠. 정권이 진보적으로 바뀌어도 거꾸로 돌릴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것. 세이자 합의를 한 거죠. 거기 하나 보태서 예, 말씀드리면 미국의 한 시민운동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FTA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줄 선 사람들이 중남미하고 이제 중동에 17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줄은 보면은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죽음의 줄인데 한국이 잽싸게 와서 새치기해서 앞줄로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될 수 있으면 뒷줄로 쓰려고 맨 나중에 뒤에서 해야 되는데 한국이 맨 앞줄에 끼었던 거다. 예. 뭐 상징적 비유입니다만. 예, 재밌는 비유. 실제로 그랬어요. 예. 미국은 한국하고 FTA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FTA 전략을 선정을. 근데 그때 김현종 본부장이 2004년 11월에 한일 FTA를 중단시켜요. 그래 놓고 그 대안으로 한미 FTA를 추진을 했는데 청와대나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한 거죠. 그래서 2005년 2월에서 5월까지 제가 FTA 담당 비서관이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미국에 가서 FTA 하자고 조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럼 먼저 니네가 성의를 보여라 그러고 4대 선결 요건이라는 걸 제시한 거죠. 쇠고기 완전 수입 자유와 그다음에 약값 결정 안 한다. 새로 약값 인하하는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스크린 쿼터 축소. 근데 그거를 이거 여태까지 미국 대기업들이 원하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실제로 2006년 2월에 협상 개시하기 전에 가령 스크린 커트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이니까 국회에 보고할 필요 없거든요. 대통령령으로 73일로 줄여버렸죠. 예, 사실은 관련된 질문인데요. 정은주 기자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미래의 최혜국 대우라는 게 FTA 이번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뭔지 그리고 여기 왜 들어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그 얘기 하기 전에 하나만 제가 더 첨언을 하면 위키리크스에 보면 왜 미국이 한미 FTA를 하고 싶어 하는지가 딱 나와 있는 문건이 하나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한미 FTA는 다음 세대에도 한국을 미국에 묶어놓을 핵심 요소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에 한국을 더욱 미국에 묶어놓을 도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했던 건 한국이 그런 역할이었던 거 같고, 예, 외교적으로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고요. 그 미래체육대구는 한미 FTA에서 FTA 중에서 제일 처음 도입이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한 유럽연합에 도입이 됐는데, 그러니까는 앞으로 맺는 자유무역 협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더 많이 개방을 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미국에도 개방하는 것으로 해준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거죠.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와 한국이 더 개방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그냥 미국에 바로 적용이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 유럽연합도 그 미국의 그걸 보고 우리도 달라. 그래서 미국의 협상이 끝나고 나서 유럽연합에도 우리가 같은 조건으로 협상을 하게 됐죠. 그게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거의 손 안 대고 코 푸는 건데. 그렇죠. 예. 하여튼 바친 사람 진짜 매국노 소리를 들을 만한 것 같아요. FTA 찬성 반대 논쟁이 벌어지면서 가장 유명해진 단어가 IST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이걸 쟁점으로 만드는데 정동영 의원님께서 상당히 기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질문을 정은주 기자한테 먼저 드리죠. 이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T가 도대체 뭐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우선 투자자 국가소송제의 기본 원리는 투자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의 법과 규제로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 자기가 얼마를 투자하려고 생각해서 이만큼 이득을 얻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너네들이 법을 바꿈으로 해서 아니면 규제를 함으로 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제 중재를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재 판정을 국제기구에서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다른 어떤 국민도 가질 수 없는 권리를 이제 미국 투자자 혹은 외국인 투자자는 갖게 되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큰 권리를 누리는 면에서 이제 불평등하다,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런 주장들이 있죠. 보아하니까 이제 멕시코에서 실제로 배상금을 물어낸 경우가 많아요.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여러 혹시 다른 나라에서. 사례들이 또 어디 있는지. 뭐 여러 사례가 있죠.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약 2억 달러 정도씩 지금까지 부상금을 알려진 것만 물었고 미국도 19건 제소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나프타가 1994년이니까 한 18년 지나는 동안 19건을 제소당했는데 미국 정부는 아직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지는 게 나왔는데 뭐 잘 알려진 게 이제 메탈 클레드 사건이라는 건데 이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 뭐 매립장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미국 기업이 인수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주변의 아이들이 자꾸 암에 걸리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당연히 시정부 입장에서는 그 매립장 허가를 취소시킬 수밖에 없겠죠. 네, 그게 이제 투자자 국가중재제도에 걸린 거죠. 당연히 이거 특히 연방정부가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거든요. 외국에서 투자 유치할 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연방정부에서 허가를 한 거를 지방정부에서 이제 막아버린 거거든요. 막는데 그냥 막으면 안 되니까 선인장 보호구역으로 만들어버려서 이제 투자를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법적으로는 이 걸리는 소지가 있어요. 연방에서는 약속을 하고 시정부가 그걸 막아버렸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이 시를 운영한다면 이건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나가는데 증명하기 전에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걸려서 유명해진 사건이죠. 근데 우리 정부는 이제 이건 당연히 형식적으로는 정부가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청와대 비서관 할 때 외자 유치도 담당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지방정부 약속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유치했다고 선언한 것 중에 약 10%가 실제로 들어와요. 근데 한미 FTA 따르면 나머지 90%는 다 제소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획 단계부터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방정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앞으로 걸릴 일들은 꽤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북경제협력 또 개성공단 이런 쪽으로는 관련이 없겠습니까? 그게 사실 이제 그 참여정부에서 노 대통령이 FTA를 추진하는 초기에 주요 명분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금융 허브 만드는 거, 서비스 일자리 만드는 거,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이게 이제 앞으로 제2, 제3, 제4 개성공단을 확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될 거라고 봐서 분명히 훈령을 했단 말이에요. 김종훈 그때 당시 책임자죠. 김현종, 김종훈. 이 개성공단을 그 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 협상 깨도 좋다. 이렇게 명백한 대통령 지침이 있었는데 그 나중에 그 위키리크스 이런 데 보니까 실제 그 뭐 뒷순위로 빼놓은 거예요. 대통령 지침은 이거를 최우선시해서 이게 돌파가 되면 그 다음에 협상을 밀고 가라 이런 뜻이었을 텐데 이것을 사실은 대통령의 명령을 기만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뭐 남북 관계 개선, 뭐 비핵화 이런 거하고 잔뜩 걸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뭐 FTA에서 그 개성공단 문제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 상태죠. 예. 실제로 소송이 걸렸을 때 국내 법원이 아니라 그 세계은행의 익시드라는 중재기구에서 심리하도록 돼 있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하잖아요. 1심, 2심, 3심 하면 승복을 하잖아요. 왜 승복을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법원의 판결에 우리가 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판사가 양쪽의 이해관계자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판사가 이해관계자에게 돈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기본적인 아주 믿음이 있을 것 같고 또 1심, 2심, 3심을 거쳐서 어쨌든 간에 몇 번의 확인 작업을 거쳤다. 이런 또 그 믿음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법률 자체가 우리의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만들었다. 우리네 대표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입법부들이 모여서 만든 법률이라면 그걸 우리가 지킬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합의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승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게 갖춰지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이 국제기구라는 것이. 우선은 사건마다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투자자가 중재인을 선택하고 상대방 정부가 중재인을 선택하고 그 두 사람이 합의해서 의장을 선택을 하는 형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우선 굉장히 위험한 거고 두 번째는 이 중재인들이 돈을 받죠. 물론 직접 받는 건 아니지만 이 익시드라는 곳을 통해서 돈을 받죠. 근데 얼마를 받냐면 세 분이 합쳐서 한 사건당 한 10억 정도 받아요. 10억 달러? 아니요. 우리나라 10억 원 정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변호사 비용이 높아서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변호사를 하면서 교수를 하면서 중재인을 세컨드 잡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이 세컨드 잡의 비용을 이렇게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해관계 어쨌든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게 좋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 이 제도를 망가뜨리지 않는 방향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법률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법률은 미국 법이죠. 미국의 헌법이고 미국의 판례로 이 투자 조항은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한미 FTA 투자 조항은 이건 저의 설명이 아니고 그 미국 의회에 낸 보고서에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미국 정부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따르는 법률 자체가 미국 헌법의 미국 판례인데 그것을 이제 그 독립성이나 중립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중재인 3명이 우리의 법과 제도의 규제를 결정한다는 것.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이제 제기할 수밖에 정태인 없죠. 원장님한테 추가로 좀 무슨 익시드 그러니까 무슨 법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예, 수 예.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건물도 없어요. 물론 익시드라는 건물은 있겠지만 저 월드뱅크니까 세계은행이니까 실제로는 익시드의 절차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익시드뿐만 아니라 UNCTRAL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절차라는 건 대단히 비슷합니다. 아까 제가 메탈클레드 사건을 예를 들었는데 지금 전주 기자가 설명한 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메탈클레드 사가 한 명이 변호사를 고용해요. 무슨 뭐 법률가를 고용하고
멕시코 정부가 한 명을 고용하고 이제 2명이 됐죠. 그다음 둘이서 이제 합의해서 또 한 명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3명이 이제 중재 재판부가 되는 거죠. 이 3명이 카페에서 모여서 하든 어디서 하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판결을 내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멕시코의 그 문제가 일어났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시민들의 생명이나 뭐 거기에 법률이나 이런 거는 아무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프타를 그 시가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만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심이에요. 한 번밖에 안 예, 보통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당연히 한 번 하면 뭐 재판부에 따라 잘못 내릴 수도 있으니까 2심을 하고 그리고 대법원에 가잖아요. 단심이에요. 그 다음에 정부가 졌을 때 정부를 깜빵에 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 다 돈으로, 현금으로 물어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FTA에 들어있는 이 투자자 국가중재제도는, 만일에 정부가 돈을 안 준다. 그러니까 1억 원을 주라 그랬는데 안 준다. 뭐 1억 원 너무 쌉니다만 보통 한 1,000억 막 이렇게 나오는데 안 주면은 무역보복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뭐가 걸렸어요. 그래서 1,000억을 주라고 판결이 내렸는데 한국 정부가 미적 안 준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그 제품에 대해서 뭐 자동차든 뭐 가전제품에다가 이제 관세를 때리는 거죠. 1,000억 원어치를. 그래서 이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거죠. 3명의 중재인이 한국의 공공정책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 3명이 과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3명은 마피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그 할 수 있는 사람들 거기 유명한 사람들이 200명 정도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한 8명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김현종 씨 같은 분이에요. 옛날부터 이렇게 중재했던 사람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이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걸 어떻게 막을까를 고민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당연히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건 사법주권,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다. 뭐 해외 사례이긴 합니다만 요르단에서 뭐 강둑 쌓는 제방공사에 미국 회사가 참여했다가 그게 분쟁이 생겨서 요르단 법원이 그거를 판결을 했어요. 아무튼 사업 중지 명령인가를 내렸는데 익시드로 끌고 갔더니 ISD로 거기서 판결이 앞으로 요르단 법원은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마라.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법주권 위에 익시드가 있는 거란 말이죠. ISD를 이제 전면에 부각한 것은 이제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1야당의 당론을 하나로 좀 모으자는, 왜냐면 ISD를 찬성하는 의원은 없거든요. 그러면 FTA 이제 착한 FTA, 나쁜 FTA론으로부터 FTA 반대 쪽으로 당론을 모을 수 있고, 2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쟁점과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로 좀 단순화해서, 근데 그 제안은 사실상 우리 정태인 원장하고 송기호 변호사, 이혜영 교수가 국회에서 끝장 토론 10월 말에 했을 때 마지막 발언인데, 당시 그 송기호 변호사가 약간 좀 격정적인 울컥한 상태에서 정말 FTA 해서는 안 되지만 ISD만이라도 빼고 해라 말이야. ISD만 뺀다면 나 더 이상 반대 안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돌출적인 발언이었는데 좀 굉장히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ISD를 빼면 우리 송 변호사가 반대를 안 해? 이제 그래. 그래서 일단 예. 물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당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ISD라도 빼고 하자 말이야. 빼고 얘기하자. ISD 빼면 우리가 몸싸움은 안 한다고 그 토론을 통해서 아무튼 알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쟁점이 부각이 됐는데, 그 부분 독소조항 때문에 FTA가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이고 나쁜지에 대해서는 계몽적 차원에서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FTA 하면 미친 소 먹기 싫다 이거랑 뭐 소고기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농민분들이 너무 안 됐다라던가, 혹은 미국이 이익이냐 우리가 이익이냐 이걸 놓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작년 12월에 그 판사들이 170명이 서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협상 그거를 해서 뭐 TF팀을 꾸리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 보면서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진짜 사법 주권의 문제로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새삼 알게 된 계기도 됐고, 그래서 그때 이제 TFT 구성하자고 제안한 게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꾸려졌나요? 예, 꾸려졌어요. 꾸려졌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제협상 TF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자. 이 ISD가 정말 도대체 무엇인지 이게 분명히 굉장히 사법하고 관련 법률하고 관련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팀이 만들어져서 지금 스터디를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너무 늦었죠. 이제 발효를 하는데 스터디를 하면은 그래서 입사를 했는데 스터디를 지금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공부하자 이런 수준이니 예. 굉장히 심각한 그래도 상황이죠. 지금이라도 해야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국가중재도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걸 알아야 되니까 예. 법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짚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 한 주제 가지고도 밤새 토론해도 맞아요. 뭐 충분한 건데요. 다른 문제들도 있으니까 좀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레칫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번 개방된 수준은 되돌릴 수 없다. 고스톱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낙장 불입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던데 정태인 원장님께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레칫은 원래는 그 네거티브 방식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현재 유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한다는 건 뭐냐면은 개방하지 않을 그 분야를 갖고 나가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개방하지 않는 그 종류가 두 가지가 생기는데 절대 개방 안 한다. 이게 미래 유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개방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지금 상황보다 더 규제를 할 수도 있고 더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유보는 뭐냐면은 현재 수준까지만 개방한다는 겁니다. 현재 개방되어 있는 상태까지만 개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크린 쿼터 아까 제가 4대 선결 요건 얘기했는데 146일을 73일로 2006년 1월에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인들이 이거를 미래유보에 넣어달라 그랬어요. 미래유보에 스크린 쿼터 73일이 들어가면 한국 영화 굉장히 나쁠 경우에는 146일로 돌아갈 수도 있고 200일, 300일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재 유보에 갔다는 얘기는 73일 이상은 하루도 못 늘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줄일 수는 있어요. 자발적 개방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원래 현재 유보의 뜻은 이겁니다. 스스로 50일로 줄였다가도 문제가 되니까 73일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근데 여기에 레칫이라는 게 적용이 되면 레칫이라는 거는 이 낚싯바늘의 끝이 뾰족하잖아요. 근데 뒤쪽도 뾰족해요. 미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꾸로 못 돌아가게 안 빠지도록 한 그걸 말하는데 50일로 우리 스스로 정부가 줄이면 그건 50일이 상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보 73일로 규정돼 있지만 50일이 상한선이 돼요. 다음 진보적인 정권이나 또는 영화에 굉장히 영화를 보호해야 되게 된다는 그 정권이 들어와서 73일로 못 돌아가요. 그러나 개방해야 된다는 정권은 언제나 줄일 수 있어요. 다음 정권 중에 또 이제 개방을 더 해야 우리 산업이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25일로 줄일 수 있어요. 늘어날 수는 없지만 줄어들 수는 있으니까 이 얘기는 현재 유보도 언젠간 다 개방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레칫이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현재 유보에 적용되는 개념이었는데 이게 딴 데도 이제 비슷한 구절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다른 데도 적용하는 게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영국의 철도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영국이 민영화를 했는데 사고가 계속 나고 요금도 올라가고 국민 불만이 폭발하니까 다시 이걸 공영철도로 바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정부가 여기 KTX 호남선 이거를 민영화 팔겠다고 지금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랬을 때 나중에 민영화했던 그 철도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난다든지 뭐 해서 미래 세대가 또 아니면 다음 정부가 다다음 정부가 돌아가려고 할 때 바로 레칫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죠. 레칫보다는 그거는 투자자 국가중재제도가 ISD 걸릴 예, 당연히 걸릴 겁니다. 아마 철도는 2005년 8월 이후 개방을 지금 한 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건설되는 건 사실상 개방돼 있는 상태죠. 이제 거기서 현재 유보로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레칫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투자자 국가중재제도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는 앞으로 이제 민영화했을 때 특히 이제 네트워크 산업이요. 전기, 철도, 수도, 가스 이런 것들 굉장히 큰 산업이잖아요. 이게 국민의 정부 때부터 민영화를 이제 요구를 했었죠. IMF가 요구를 했고 일부 민영화했고 지금 이명박 정부도 계속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 일부 민영화를 이제 하겠다는 거죠. KTX를 시작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재벌들밖에 인수 못합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한전 같으면 한 40조 원 되거든요. 근데 재벌들이 이제는 인수할 때 혼자 인수 안 하죠. 이제 컨소시엄을 형성할 때 미국 기업을 끼워 넣어서 인수하게 되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한미FTA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브리티시 레일을 다시 그 관리 부분을 국유한 이유는 너무나 큰 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영국에 살 동안에도 기관차끼리 충돌해 버리거든요. 당연해요. 사람 줄이고
유지 보수 비용 줄이다 보면 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나라는 이제 거꾸로 돌아가기 힘들다. 거꾸로 돌아가려면 거기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한테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그들이 미래에 기대했던 이익까지 다 물어줘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국유화할 수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제약이 많아진 거죠. 예. 정은주 기자한테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서비스 시장 개방도 관심인데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 그러니까 무엇을 제외하고 다 개방한다. 이런 식으로 개방하는 것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정태희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게 이 내치 조항이 도입이 된 이유가 바로 이제 우리가 개방 방식을 네거티브로, 그러니까 우리가 막을 것, 우리가 지킬 것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다 개방을 한 거란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새로 도입되는 무엇인가는 다 기본적으로 개방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개방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한 유럽연합하고는 반대인 거예요. 한 유럽연합은 우리가 개방할 것만 적었어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새로운 것은 기본적으로 규제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미 FTA 개방이 굉장히 강력하고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거티브, 레칫, ISD. 네. 이제 민영화 관련해서 괴담이 많이 떠도는데요. 뭐 전기세가 엄청나게 오른다, 수도 요금이 엄청나게 오른다, 이런 괴담은 실제로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아요. 민영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요금? 당연히 오르죠. 그건 이 사람들 아는 거예요. 독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의 전력 배송익을 갖고 있는데 그 민영화하면 당연히 기업들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독점 요금이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은 공기업이니까 국가가 또 국민의 삶을 생각해야 되니까 함부로 못 올리죠. 올리면 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독점 기업이 되면 그게 되죠. 두 번째는 민영화하면 네트워크 산업의 경우에는 시골로 가는 서비스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끊어지죠. 왜? 돈이 안 되니까.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가령 서울에서 1km 기차를 달리나 시골에서 1km 달리나 들어가는 비용은 같을 텐데 민영화했다는 건 뭐냐면은 들어간 비용을 탄 사람들이 요금으로 이제 메꾸는 거잖아요. 서울에선 1000명이 타고 시골에선 100명이 타면 당연히 시골 요금은 10배로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10배로 오르면 더 안 탈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끊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 얘기하신 브리티시 레일 사건처럼 사고가 터집니다. 예, 사람 줄이고 비용 줄이다 보면은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영화하면 안 되는데 그 한미 FTA가 없는 상태면은 전 정권이 민영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국민들이 불만이 많아져서 정권을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국유화를 하든 공영화를 하든 시민 참여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데 이 한미 FTA가 발효가 된 상태에서는 거꾸로 돌아갈 방법이 없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미국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그걸 물어주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개방화, 민영화로만 가는데 사실 개방하고 민영화한 시스템 미국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그게 지금 파산이 됐는데 그걸 뒤늦게 따라가는 거니까 이제 시대착오적이라는 거죠. 그 괴담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약값이 뭐 10만 원 든다, 아니면 맹장 수술 한 900만 원 든다, 이런 의료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은데 그 부분은 좀 약값을 우리가 지금은 정할 때에는 정하는 방법과 달리 제약회사가 이 약값을 정하는데 시스템적으로 들어와서 자기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독립적 검토기구가 새로 생긴다랄지 아니면은 의약품 특허 연계라고 해서 특허자가 훨씬 많은 권한을 이제 갖는다랄지 그러면 그건 결국 다 그 제약회사의 권한일 텐데 그 권한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우리나라 정부처럼 이렇게 약값을 내리는 정부의 권한은 작아지는 거죠. 정부의 권한이 작아지고 그리고 제약회사의 권한이 커지면 그만큼 약값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는 거죠. 근데 그게 10만 원이 될 것이냐, 100만 원이 될 것이냐, 그거는 이제 모르는 일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괴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코라는 영화 있잖아요. 이제 손가락 2개 잘렸는데 돈 없으니까 골라서 하나만 이어붙이고 그런 거 보면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제 정부 쪽에서는 또 미국이랑 이제 경쟁하다 보면 가격은 떨어지고 의료의 질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사실인가요? 아니요. 미국의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거의 다 있고 그리고 미국 병원들 무지무지하게 경쟁하잖아요. 그런데 뭐 미국의 치료비가 싼 것도 아니고 약값도 안 쌉니다. 그건 지적재산권이 굉장히 강하고 의료보험이 그러니까 민간 의료보험이 미국의 건강제도의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한미협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민영화하고 개방화하면 거꾸로 못 돌아가는 그런 장치를 갖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건강보험에서는 그게 보장성이 계속 줄어드는 걸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이 한 60% 정도 되는데 그거는 치료비가 10,000원 나오면 한 600원은 보험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료 냈으니까 사고 터지면 보험금 받잖아요. 한 6,000원 나오고 나머지 4,000원을 우리가 본인 부담금으로 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참여정부 말기에 비해서 지금 이명박 정부 지금 말기인데 약 5%포인트 정도 보장성이 줄어들었어요. 이미. 근데 그게 점점점 줄어들면 나머지 부분을 민간보험이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이라든가 큰 병에 걸리면 40% 본인 부담금이 막 한 번에 4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민간보험에 들고 그게 이제 민간보험회사들이 돈 버는 거죠. 삼성생명이나 AIG가 돈 버는 거니까 그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보험회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제로인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빼고는 이제 건강보험이 없으니까 사실은 민간보험이나 병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 상태가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삼성이 계속 영리법이나 하라 그러고 병원 당연지정제 빼달라 그러고 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이미 다 빼줬습니다. 그런 걸 자꾸 늘려가려고 하는 게 이 병원과 의료보험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의료비 문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큰 병 걸렸을 때 이 치료비 못 내서 우리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비싼 의료보험을 드는데 바로 그 부분이 이제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한미협회에서 우리가 스스로 줄이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게 건강보험이 없어질 수 있다. 이건 괴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한미 FTA 당장 15일 발효가 되는데 참 아무리 공부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문제죠.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가 그분과의 전화통화 녹화한 거 잠깐 보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사랑합니다, 국민님. 사탕 준비하셨습니까? 사탕이요? 무슨 사탕이요 지금? 오늘이 화이트데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성에게 사탕 주면서 사랑 고백하는 날. 네, 오늘이 그렇군요. 근데 그 MB께서는 사탕을 주고 싶은 여성이 있으십니까? 있죠. 네. 바로 소녀시대입니다. 걸스 제너레이션. 소녀시대요? 얼마 전에 보니까 청년 창업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셔서 소녀시대를 배워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소녀시대를 좋아하십니까? 소녀시대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럼 그 소녀시대 노래 중에서 즐겨 부르시는 곡도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제 제곡입니다. 노래방 가서 부르는 노래. 네. 바로 G입니다. G. G,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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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또 좋아하시는 곡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노사연의 만남. 네. 그리고 그 유명한 아침 이슬입니다. 이 촛불 집회 때 제가 네. 아침 이슬 부르면서 막 울었다는 거. 다 보도된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정말 왜 우신 거예요? 그때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울컥해지는데. 네. 촛불은 태신을 태웠어. 네. 세상을 밝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이 촛불이 저와 처지가 같다. 이런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지금도 그때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나려고 하는. 아이고. 근데 정말 그 MB께서는 촛불처럼 그 세상을 밝히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의 사랑이 세상을 아름답고 환하게 밝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좋아하는 동물은 뭔가요? 네. 쥐 말고요. 소죠. 네. 소, 카우. 소? 네, 특히 미국 소를 좋아합니다. 미국 소를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무엇보다도 값이 싸고 네. 맛있고 무엇보다 저는 Made in USA이면은 다 좋습니다. 네. 그럼 싫어하는 동물은 어떤 게 있었어요? 저는 국민들과 생각이 같습니다. 쥐입니다. 쥐요. 왜 우리가 어려서 쥐 잡는 날이 있을 정도로 쥐가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우리 집에 메리가 약 먹은 쥐를 먹고 죽었어. 그때부터 쥐가 정말 싫습니다. 예. 그럼 혹시 미국 쥐도 싫어하십니까? 미국 쥐는 좋아합니다. 미키마우스. 참으로 귀엽고 사랑스럽죠. 사랑합니다, 미국 쥐. 알겠습니다. 그럼 가족 중에 가장 좋아하는 분은 누군가요?
뭐 두말할 것 없이 우리 형님이지요. 형님, 큰 형님, 작은 형님. 예. 네. 이름도 막 빌려주시고 정치적으로 코치도 해주시고. 네. 어제 또 그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형님이 요즘 힘드신데 보일러는 비싸지니까 사탕이라도 갖다 드리자고. 아이고 호랑이도 집안하면 온다더니. 예. 뭐 마침 형님 전화가 왔습니다. 아, 저기 저 또 여쭐 게 있거든요. 여보세요? 뭐 여보세요? 지금은 꼴라나더라. 기다려달라. 워. 예, 다시 한미 자유무역협정 두 번째 마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은희 씨 질문해 주실까요? 네, 그 계속 쭉 들어보니까 완전히 좀 불평등 조약이고 거의 뭐 동맹을 맺는 게 아니라 종속이 되는 그런 조약인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협정을 맺게 됐는지 진짜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데 이게 왜 이렇게 맺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좀 불운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FTA 타결이 2007년이고 미국 금융위기가 온 게 2008년이니까 한 1년 뒤만 순서가 좀 바뀌었어도 FTA 협상을 좀 끌고 한 1년만 좀 넘겼어도 좀 결과는 달라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 또 김현종 씨가 한 얘기인가 뭐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낡은 일본식 모델을 버리고 미국식 모델로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미국식 모델로 가서 행복한가 우리 국민이 행복할까 하는 얘기죠. 최근에 그 잘 팔리는 책 중에 그 미국의 노동 전문 변호사가 쓴 미국에서 태어난 것이 잘못이다. 이러면서 유럽 모델과 미국 모델을 비교하는 자기가 살아본 또 여행하면서 한 이걸 재밌게 읽었는데 지금 미국 사람들도 이거 미국 모델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한국은 이거 미국 모델이 살 길이다. 이 아주 코미디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먼저 제기해서 할 말이 없지만 또 미국으로 봐서도 양심이 없는 일이에요. 자기들이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해서 80년대 말에 해서 자유화, 민영화, 규제 완화 이래서 이걸 이제 세계 규범으로 막 밀어붙이다가 자기들이 이제 벽에 부딪혀서 지금 미국도 금융 규제 다시 법을 만들고 IMF도 과거에 우리한테 강요했던 거와 다른 지금 노선을 택하지 않습니까? 돈이 자유롭게 이렇게 국경을 넘나드는 거에 폐해가 너무 심하다 이런 자성이 있는데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유독 말하자면 구식 이미 철진한 제도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과연 양심에 부합한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실제로 그때 통상 교섭했던 사람들 김현종 씨나 김종훈 이런 분들이 명확하게 잘 한국의 입장에서 말을 안 한 거잖아요. 김현종 씨는 미국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김현종 씨가 한일 FTA를 중단시킨 이유가 그 아버지가 외교관이었는데 그 일본의 아버지가 외교관으로 있을 때 어렸을 때 굉장히 차별당한 기억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자랐고 미국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 정동영 의원 말씀하신 대로 미국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한미 FTA라고 청와대 브리핑 1호에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낡은 일본식을 버리고 라는 얘기까지 하지요. 근데 한일 FTA를 중단시킨 이유를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한일 FTA를 맺으면 제2의 한일 합방이다. 우리 제조업 다 죽는다. 이런 이유로 중단을 시키거든요. 사실 근데 미국이 더 훨씬 더 강한 나라인데도 그런 이제 굉장히 불균형한 사고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는 최고 통치자로서 분명 잘못이죠. 실제로 이게 나중에 5, 6년 뒤쯤에야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돼서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섭했던 그 사람들을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면 우리 국민이 책임지는 거죠, 그냥. 네. 우리가 독박 쓰는 그럼 그렇죠. 근데 정권 바뀌면 국회의원에서 이제 민주당과 진보 쪽이 다수당이 되고 정권 바뀌면 당장 이제 청문회를 해서 그때 추진했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했는지 오늘 얘기됐던 것들이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도록 하는 게 일단 국민들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한미 FTA는 그 협정문 자체보다 특히 공공서비스 분야는 우리 스스로 민영화했을 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재벌들이 민영화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또 이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민영화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의료 민영화,
전기, 철도, 수도, 가스 같은 거 민영화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건 일단 막아야 우리 피해를 줄이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복지를 굉장히 많이 강화시키면 아까 5, 6년 뒤에 피해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복지를 굉장히 빨리 강화시키면은 그게 당장 한미 FTA하고 부딪히는 것들이 나와요. 유통상생법도 그렇죠. 우리로서는 당연한 건데도 이제 걸릴 수가 있거든요. 수량 규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지금 우리 정동희 의원이 지난 대선 때 암만은 100%를 얘기하셨고 지금 이제 90% 보장성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AIA가 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A가 아까 얘기한 투자자 국가중재제도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최대한 한미 FTA 신경 쓰지 않고 복지를 강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미국 투자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복지를 강화시켜 놓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우리가 먼저 강화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많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복지를 강화시키는 정책들을 쓰다가 만일에 걸리면 우리 국민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들의 일을 하는데 이게 이 통상 조약이 우리를 제약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폐기하자고 그럴 때가 올 거고 그렇게 되면 폐기할 수가 있겠죠. 예, 정동영 의원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왔는데요. 한미 FTA가 발효되고 나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미 세계화된 자본주의 위기 앞에서 좀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환 위기가 2008년께 다시 되풀이 됐을 때 우리가 외환 통제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 규제가 따를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 체질 자체가 지금도 이미 이 대외 개방도는 100%가 넘지 않아요. 미국이나 일본이 무역 의존도가 20%? 그 정도, 유럽이 한 40%. 세계에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뭐 최근엔 중국이 1등이지만 몇십 년 동안 독일이 1등이었는데 그 나라가 60%인데 우리가 100% 개방도에다 플러스 완전한 미국 경제에 대한 그 개방, 사실상의 전면 개방 속에서 세계가 출렁거릴 때마다 한국은 계속 뭐 파도 타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위험은 몇 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한미 FTA의 정치적인 측면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은주 기자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때 야당에서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강행 처리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명박 정부가 그만큼 절박했던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 의회가 이미 처리를 했거든요. 비준안을 처리를 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의 우선 압박이 굉장히 심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4월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4월 총선에 이 재협상이나 한미 FTA가 이슈화가 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적절한 시점이 가장 빠른 시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올해가 2012년이 들어오기 전에 이 한미 FTA를 국회에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절박했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22일 날 느닷없이 예정에 없는 상태에서 날치기 처리가 됐죠. 예, 이어서 4월 11일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요. 이 한미 FTA 문제가 이번 총선에 어떻게 작용할 걸로 예측을 하십니까? 굉장히 이제 이슈화가 될 그런 어떤 물밑의 작업들은 있는데요. 사실은 민주통합당에서도 그렇고 한나라당에서도 사실 이걸 새누리당에서도 전면적으로 이거를 이슈화를 시키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죄라고 할 수 있는 사과하지 않는 한 끝까지 이제 박근혜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나라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한미 FTA를 반대하는 여론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걸 또 인지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래서 두 당이 내심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전면화가 되지 않는 것을 바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희 의원 나가 계시지만 민주통합당이 제가 보기에 참 잘못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표가 그랬잖아요. 한미 FTA 말 바꿨다라고 욕하면서 밑에 유통상생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영세 상인 보호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럼 당장 이거 위반이거든요. 당장 걸리는 건데 말 바꿨다고 하면 이제 거짓말쟁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욕을 먹는데 세상이 바뀌었는데 완전히 틀린 게 증명됐는데 옛날 얘기를 그대로 고집하는 건 바보거든요. 말을 바꾸는 거는 상황에 따라 옛날에 몰랐다 정도가 될 건데 지금은 이 상황이 바뀐 게 확실한데도 말을 안 바꾸는 거는 바보거든요. 바보한테 정권을 맡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이 얘기하는
그 복지 정책도 거기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왜 그런지 자꾸 뒤로 빼고 있어요. 여전히 저는 아직도 뒤로 빼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그 선거 전략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에선 좀 이 FTA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 내지는 입장을 취하고 계신지. 제일 중요한 게 털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다 알거든요. 이게 언제 시작했고 또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뭐 정책 결정, 특히 지도자의 결정이 오류가 없으면은 좋겠지만 그러나 신이 아닌 이상 잘못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미국의 어떤 대통령인가가 취임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책을 하다가 잘못되면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뢰를 이제 얻는 그런 정부가 되겠다 했는데 분명히 세계의 정세가 바뀌었고 또 우리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도 지금 분명해진 입장에서 FTA를 추진한 거에 대한 분명한 자기 반성 성찰이 있어야 총선에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여소야대를 만들고 또 정권을 바꿔서 지금 오늘 절망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줄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명백하게 털고 가지 못하는 것이 지금 안타깝고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꾸 당에다 요구합니다만 글쎄요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 한미 FTA 재협상 그리고 폐기를 할 경우에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세인 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폐기에 관한 절차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국이든 한국이든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상대 국가에 통보하면 6개월, 180일 이후에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 절차는 굉장히 간단한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들어갔을까? 제가 추측하기는 미국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 아닐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미국하고 미국하고 행정부하고 협정 조약으로 만들다 보니까 폐기 절차가 훨씬 더 간소해진 거죠. 이게 조약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절차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이냐 또는 우리 국민들이 폐기에 대한 합의가 있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대안 또는 뭐 준비가 있으면 폐기는 뭐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상태죠. 재협상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재협상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투자자 국가중재제도를 다시 얘기하겠다는 건 협정문 안에 있는 거예요. 뭘 해서 따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역위원회라는 걸 갖다가 만들어서 모든 걸 다 협상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부나 그 교섭하는 분들이 폐기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갔을 때 미국이 뭔가 이 양보를 하고 뒤로 빠지지 그냥 우리 통상관료가 이 문제 있는 거 한번 검토해보자 그러면은 미국이 한 번도 그런 데서 뒤로 물러난 적은 없습니다. 저도 폐기를 걸고 나갔을 때 미국이 양보를 한다든가 다른 수정을 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특수한 나라인데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협정을 맺은 나라가 아니고 한미 군사동맹을 비롯해서 한반도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권이 바뀌더라도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미국이 우리를 그냥 두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동영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그건 정권은 12월이고 4월 총선 후에 이제 5월 30일 날 새 국회 19대 국회가 예를 들어서 약사법을 원위치시킨다. 지난번에 날치기 한 거거든요. 분명히 당의 입장은 이 날치기는 우리가 원인 무효다라고 규정했고 또 지금 민주통합당의 강령 그리고 당론으로 최고 당론으로 굴욕적인 한미 FTA는 폐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금방 말씀한 분명하게 그 원조에 대한 사과를 당론으로 만들지 못한 그 한계는 있습니다만 19대 국회가 돼서 14개 날치기 법률에 대해서 그중에 한 개라도 약사법이라도 이거 다시 원위치시키는 그런 입법 조치를 하게 되면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쟁점으로 부각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핵심은 국민 선택이죠. 국민의 여론이 60% 얼핏 생각해 보면 한 60% 이상이 이 FTA에 이대로 안 된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는 차기 정부가 민주진보 연합정부,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정부가 세워졌을 때 저는 미국에 강력히 재협상, 우리가 얘기하는 10가지의 독소조항을 우선 빼는 협상에 착수할 걸 요구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미국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면 종료 절차 24.5조지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요. 예상되는 건 한 세 가지 있죠. 무역보복, 외환보복, 안보보복. 그런데 무역보복은 사실 이건 WTO 위반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 통상보복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외환보복도 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안보보복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일 국민들 심저에 공미증이라고 할까요? 미국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좀 있죠. 두려움이 있죠. 있는데 그것은 결국 그 민족 공조, 남북 공조, 남북 관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공포 위협이 전혀 사라진 상태였었거든요. 민주정부 10년. 그러다가 다시 적대 관계가 되고 대결 시대가 되니까 또 군사동맹에 의존하게 되고 하는 측면이 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12월에 정권 바꾸는 날과 동시에 12월 19일 날 해야 할 일이 그거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폐기를 명백히 선언하고, 그리고 2007년 10월 4일 양 정상이,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2007년 10월 4일에 남북 농업, 경공업, 무역, 그다음에 과학기술, 정보통신, 인프라 전 분야에 관한 45개 협력사업 합의한 게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행 의지를 밝히게 되면 저는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고, 또 FTA 폐기 문제와도 이게 연동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태인 원장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하고 맞서서 우리가 폐기 추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을까? 우리 수출이 100이라면 그중에 미국이 얼마나 갈까에 대해서 제가 강연할 때마다 여쭤보면, 강연을 하면 이거 작은 숫자다라고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낮춰서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20% 몇 개인데 사실은 8, 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의존은 1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에 의존하는 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 자체가 없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큰 충격이 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충격이 크지 않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미국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외환보유고가 한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옛날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하는 총재가 한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를 이유로 조금 바꾼다 그랬을 때 막 외환시장이 출렁거렸거든요.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기는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 대미 수출의 의존도가 10%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관료들의 대미 의존도는 한 100% 되는 것 같아요. 지식인들 한 100% 되는 것 같고, 새누리당이나 이쪽은 한 1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특히 세계 금융위기가 일어난 다음에 G2 체제가 와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우리는 엄정 중립을 지키고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갔어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중국을 지금 자극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폐기하고 새로운 어떤 교류 협력,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이렇게 FTA 방식으로 서로 빼앗는 방식이 아니라, 또는 상대 국가를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의 교류 협력을 새로 만들어내는 게 세 나라 모두에게 좋은 그런 방향이라는 걸 중국과 미국을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전에 우리가 버려야 될 건 아까 공미라고 표현하신 정신적 대미 의존, 이거는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원주 기자 얘기도 좀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대로는 재협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쇠고기 재협상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사실은 우리 정부는 쇠고기를 재협상을 할 의지가 없었어요. 근데 수만 명의 수백만 명이 촛불로 그 서울광장에 모여서 정부를 압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재협상이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미 FTA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문제점을 인식을 한 다음에, 와,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이거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온 사람들의 마음으로 전해지면 그때는 그 힘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이나 원장님 말씀하신 그 수순을 밟을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분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재협상이 되려면 국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이제 FTA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또 국민들 중에 혹은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쪽을 뭐 반미 운동으로 몰아간다, 이제 좌빨이다, 뭐 이렇게 좀 몰아붙이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 좌빨이신가요? 아, 대표 좌빨. 네. 좌빨이신가요? 아니 원장님 좌빨. 좌빨. 반미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너무 미국 의존이 컸다. 그래서 원래 균형 상태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을 생각하는 게 조선시대 선비들이 명나라 생각을 한 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도와줬잖아요. 6.25 때 남한을 미국이 도와줬으니까 뭐 제조지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세상이 변했는데도 그냥 옛날 그 생각대로 명나라 편들다가 우리가 망한 게 병자호란이거든요. 근데 중국도 그렇게 썩 시민 정신이 있는 이렇게 좀 신사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미국과 중국이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힘으로 견제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힘으로 견제하는 그런 외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균형적 감각이 지금 한미 FTA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강정마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반미 이런 쪽이라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국제 상황을 보면은 과거에는 그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현재처럼 더욱더 미국 쪽으로 다가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고 남북 관계에도 굉장히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반미가 아니라 용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완용도 자기가 애국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근데 나라 들어먹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아까 명청 교책이나 그 이제 을사늑약대하고 달리 적어도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정도의 단위는 돼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깨어있는 국민이기도 하고 경제력이나 군사력도 단군이래. 지금처럼 국부와 국방력을 가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한반도에서 우리의 운명,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국익에 맞게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에 맞게 우리가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지 누구에겐가 기대서 뭘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근성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걸 부분적으로나마 우리는 10년 민주정권 때 봤거든요. 또 제가 당시 그 NSC 위원장 그 통일부 장관 하면서 남북 협상할 때 남북이 그 교류하고 협력하고 협상하니까 중국과 미국이 한국에 경청했거든요. 한국의 입장이 뭔지 알려고 했고 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2005년 9.19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로 한 그 비핵화 선언 만들어내는데 주역은 중국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아니었어요. 남북이었거든요. 남북이 공조하면 우리의 운명을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개척해 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20대는 갖고 있거든요. 젊은이들은 갖고 있어요. 저는 젊은이들의 그런 그 자신감과 열정이 올바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FTA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만큼 또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 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동영 의원님 이번에 강남을에 출마하시죠? 예, 마무리 말씀 간단히 인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정태인 원장님 인사해 주시고. 뭐 선거 후보자인데 뭐 얘기를 좀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관계없습니다. 저는 강남이 30년 동안 사실 막대기만 꼽아놔도 특정 정당 후보가 됐어요. 근데 이제 30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좀 이 강남의 변화 조짐이 있는데요. 강남이 정치를 바꾸면 대한민국의 진로가 바뀐다. 이제 이게 제가 거기에 간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은 사실 경제적으로나 그 소득이나 교육이 제일 뭐 부러워하는 데죠. 그런데 거기서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치를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념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자식 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좀 더 건강하고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잘 살고 그리고 함께 행복한 우리가 모두가 지금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강남에 가서 계속 물어보는 게 행복하십니까? 근데 선뜻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의 진로를 바꾸는 경쟁과 출세와 돈 이게 아니라 살림살이, 사람, 협동, 나눔, 연대 이런 것들의 가치가 승리하는 총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정태인 원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친미 같아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을 가해서 뭔가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우방이고 친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저 친미라는 거 확실히 해두고요. 총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접 민주주의에서는 역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17대 때 참 이상한 선거를 했어요, 우리가. 제가 그때 민주노동당 한미협대 저지사업본부장이었고 85명의 국정조사 찬성 의원들 서명을 받았는데 천정배 의원 빼고는 반대하는 사람 다 떨어뜨렸어요. 그때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뭐 심상정 의원이든 최재천 의원이든 뭐 다 떨어뜨렸었거든 당시.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겁니다.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한미협회의 폐지라든가 또는 한미협회를 비판하는 의원들이 더 많이 돼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복지 사회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한미협회가 발효된 상태에서 복지 사회를 이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건 앞으로 이제 증명이 되겠지만 복지 사회를 위한다면은 한미협회와 모순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그런 의원들, 대통령을 뽑는 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토론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와이파이가 한미 FTA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이파이 진행을 했던 김용민 씨가 정봉주 전 의원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출마를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김용민 씨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한겨레 정치 와이파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